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결정된 금리 소식부터 짧게 전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오후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다소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또 세 차례 연속 이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4.75 내지 5.0%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5.0 내지 5.25%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이자율 인상이 그러면 언제쯤 멈추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 라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또 금융 및 국제 상황 등등 이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도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국에 있는 달러가 이자율이 1.75%포인트나 낮은 그 한국에 그대로 있기보다는 좀 더 이자율이 좋은 미국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내 달러가 빠져나오면 한국 내 달러가 귀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 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우려됩니다.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소식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댓글과 연결을 해서 후속 기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LA 카운티가 이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나 포크, 음식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시켰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명의 이 구독자분들께서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게 문제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LA시와 LA 카운티 정부의 그 시행 요건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이 한인 업소와 고객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LA시 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일회용 용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한인타운 내 식당 등 이 업소들의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또 정확하게 모른 채 여전히 일회용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 한인 업체들은 경제적인 부담 증가도 크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LA 카운티는 지난 2010년부터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꾸준히 일회용 식기류 금지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투고용 용기와 컵, 또 플라스틱 빨대 등을 포함한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는 분해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작은 알갱이가 바다로 흘러가서 결국 해양 생물에게 악영향을 주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식 투고, 한국에서는 이제 포장이라고 하죠. 투고를 하거나 남은 음식을 싸갈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이제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이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용기이거나. 자, LA 카운티가 플라스틱 용기를 금지시켰는데 LA 카운티 내에 소속되어 있는 LA시는 또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를 지금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결국 LA시에 속해 있고 그래서 LA 카운티에도 속해 있는 대부분의 한인 식당의 경우에 스티로폼 용기도 사용 못하고 또 플라스틱 용기도 사용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정책을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팬데믹을 겨우 견뎌내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 외에도 친환경 용기로 대체하려면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마존에서 두 가지 제품의 가격만 단순 비교해 봐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용기가 2배 내지 2.5배 비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술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술을 개발한 그 비용을 이제 뽑아내야 하니까 비싸게 파는 걸까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결국 시행령을 집행하게 되면 식당 업주분들이 바꾸긴 바꿔야 할 텐데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또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현재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자율 또 올랐다고요. 그게 왜 다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물가 인상이 잡히지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자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가격 인상의 요인을 발생시켜버리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고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도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흑인 한 명당 12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줄 수 있다라는 추산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상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 초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 8천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배상금을 주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흑인들에 대한 대규모 감금에 대한 배상, 옛날 역사 속에서 있던 얘기죠. 그리고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따른 배상 등으로 1인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1만 5천 달러, 그리고 거주 차별에 대한 배상금은 1인당 14만 8천 달러, 또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 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서비스 차별 배상금 1인당 96만 7천 달러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의 그 후손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 이민 온 그런 흑인분들 말고요. 이 보고서는 특히 고령의 흑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배상을 지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특히 피해를 본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는 주정부가 흑인 거주민에게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안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상 반대론자들은요,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예제도가 시행된 적도 없었고 또 수십 년 전 저지른 잘못을, 즉 수십 년 전도 아니죠. 노예제도를 따진다면 노예 해방이 된 지도 벌써 150년이 넘었으니까 하여간 오래전 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또 어떻게 조달할지도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1년치 예산은 그 위원회가 추산한 그 흑인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 그에 대한 또 의문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위원회가 배상금 지급을 권고하더라도 주지사나 의회가 거부하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위원회는 현금 배상 외에 흑인 거주 지역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해 주거나 또는 거주 환경을 더욱 개선시켜 주는 그런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 레알뉴스 글로벌 뉴스에서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흑인 배상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흑인 배상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시 차원으로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계 한 위원회는 흑인 주민 1인당 무려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연간 예산이 140억 달러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 중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캘리포니아가 노예제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는 그런 앞서 이제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대한 반대론 얘기와 같은 그런 내용의 반대론 역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요, 중국계 후손들에게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없었던 캘리포니아 주 가운데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이 쿨리라고 불리던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착취, 노동력 착취, 그리고 차별을 넘어선 학대 등으로 수많은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금문교가 대표적이죠. 심지어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총 몇 명이 사망했다라는 그 희생자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희생자 총 발표 내용에 중국인들 사망자들의 숫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목숨을 목숨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150년도 넘은 시대를 반영해서 흑인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중국계에 대한 배상은 더더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런 그 흑인들에 대한, 흑인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1인당 뭐 100만 불을 주니, 뭐 500만 불을 주니 하면서 괜히 흑인 주민분들의 가슴만 설레게 하다가 실제로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분들 혹시 빨리 배상하라고, 왜 배상 안 하냐고 혹시 집단 행동이라도 하지 않을까 저기 걱정됩니다. 마치 금방 100만 불, 500만 불 줄 것 같이 막 논란이 일고 그렇게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주면 이분들 결국 화나서 집단 행동할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신 이 영상은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채널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놓으시고 매일 중요한 소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어 온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서 한국 사위 1호도 불리우는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더 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상원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호건 전 주지사는 현직인 벤 카딘 메릴랜드주 현 상원의원이 내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에 따라서 이제 공화당이 이 자리를 뺏어오기 위한 공화당의 유력 차기 후보로 급부상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요,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중도 성향, 공화당 소속이지만 레리 호건 전 주지사 중도 성향입니다. 그런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70%대를 오르내리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임기를 마무리했죠.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70% 넘는 지지율 받으면서 임기를 마쳤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은근히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에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건 전 주지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상원의원 후보로 나설 뜻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상원의원과 후원자들로부터 이 출마와 관련해서 많은 연락을 받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라면서 나의 아내조차 왜 상원의원에 출마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가 남편인 호건 전 주지사에게 그렇게 얘기했군요. 왜 상원의원에 출마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부인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아내에게 미쳤어? 거기에 나가게? 라고 대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건 주지사는 또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서 나는 상원의원이 되는 데에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라고 부인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상원의원은 주지사와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라면서 매일 논쟁을 벌이는 그 100명 가운데 한 명이고 상원의원은 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다. 내가 아는 전직 주지사들 가운데 상원의원이 된 이들 대부분은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출마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요, 미국의 상원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총 100명이잖아요. 미국은 근데 50개 주잖아요. 50개 주에서 주가 뭐 크던 작던 50개 주에서 똑같이 한 주에 각각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지난 40년간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은 단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당선되면 웬만하면 재선 3선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호건 전 주지사가 나가면 당선 가능성도 높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당선되면 재선 3선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보기는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바바라 미컬스키와 그리고 폴 사베인스 전 의원은요, 각각 30년간 이 자리를 지킨 바 있거든요. 레리 호건 전 주지사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가능할 텐데, 선거에 나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지금 누구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도 관심 없다고 하는 한국 사위 호건 전 주지사. 자, 아직 내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혹시 그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걸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계의 영부인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 뉴욕 인근에서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달러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등 업주 2명이 전격 기소됐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허위 청구한 금액은 무려 2,600만 달러 규모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에 따르면 올해 58살의 한인 김태성, 영어명은 테리 김씨와 그리고 중국계인 타챙루는 불법 리베이트 또 그리고 불필요한 처방전 등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수익금을 또 돈 세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씨 등은 뉴욕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서 희강 약국, 또 엘름 약국, 888 약국, 뉴욕 엘름 약국 등 4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시니어들에게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게 한 뒤에 불필요한 처방을 또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사는 이들은 의료인들과 결탁해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2,6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김 씨와 루 씨는 유령 법인을 세운 뒤에 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료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제보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체포된 김태성 씨 등이 누군가와 크게 좋지 않은 사이를 갖게 되면서 결국 제보가 이루어졌을 그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의료보험 사기 행각에 공모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또 의료기 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태성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김태성 씨는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의료 사기와 관련해서는 최고 10년, 돈 세탁과 관련해서는 최고 20년, 불법 의료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최고 5년 등 도합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최근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거나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한 영상재판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증인 출석 등 소환장을 받고도 참석이 어려운 이 재외국민 등 해외 거주자는 영상재판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법원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상재판은 팬데믹을 계기로 확대됐습니다. 영상재판은 2021년 11월 한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 작년 3월부터는 국제영상재판까지 확대됐습니다. 영상재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모두 다 다룹니다. 이 LA 총영사관에서는 지난해 형사 4건, 민사 1건의 영상재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상재판 증인 신문은 한국에서도 이제 우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2건의 형사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법원의 증인 출석 소환장을 받은 해외 거주자도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법원이 영상재판 증인 신문을 요청을 하면 LA 총영사관은 증인 출석이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영상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 꼭 나와서 재판에 임해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요, 영상재판 건수는 지금까지 약 10,000건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앞서 LA 지역 식당의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당 업주들의 어려움을 좀 터치해 봤는데요. LA 한인회가 팬데믹 피해 식당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 그리고 퍼시픽 가스 앤 전기 회사 PG&E, 그리고 샌디에고 가스 앤 전기 회사 SDGE가 후원하는 레스토랑 관리 회복 기금을 통해서 지급되는 이번 그랜트. 이 그랜트를 신청하려면 이제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하기는 또 안 해본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인회가 돕는다는 겁니다. 우선 식당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고 또 연 매출 300만 달러 미만이며 남가주 가스 컴퍼니나 퍼시픽 가스 앤 전기 회사 또는 샌디에고 가스 앤 전기 회사의 고객이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만은 이 푸드트럭은 가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선정된 식당은 최대 $5,00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갚는 거 아닙니다. 지원금은 식당 장비를 사거나 또는 직원 교육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또는 직원들 기술 교육을 시키는 데 쓰거나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갚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에 사용한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만 하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좁아지는 그 대출 기회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한 예로요. 뉴욕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나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200만 불에서 많게는 400만 불 정도 사이의 규모의 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지만 계속 오랫동안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그 보육업체라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중간 규모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꺼리는 게 그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및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은행권 자체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은행권 불안은 한동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만은 지난 1일 여기서 보도해드렸죠. 이 First Republic Bank가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되면서 다시 그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은요, 대출을 못 받아서 사업 확장을 못할 경우에 아예 사업을 접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2020년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즉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큰 걱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택근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육원에 아예 안 맡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입니다.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븐 마틴이라는 사람은 은행들이 신생업체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아서 2019년 창업 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최근에는 신용 한도 및 소득 부족 등등을 이유로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짜리 아주 그 소액 대출 승인인데도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명가량의 직원을 고용 중인 그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 전망이 어둡다,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그리고 유동성을 둘러싼, 즉 유동성이라는 건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유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클리블랜드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심사 강화로 자동차 판매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평가에서 각 분야별로 안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곳곳에서. 결국 은행권 불안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더 줄일 경우에 사업체들의 성장 그리고 투자 등등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더 둔화될 가능성, 심지어는 경기가 급하게 폭락하는 경기 경착륙을 할 가능성, 그런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긴장하면서 미국 경제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레알 뉴스 글로벌과 함께 해주시면 이 경제 뉴스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꼭 챙겨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전년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발표에 따르면 학생비자 F1 그리고 직업연수비자 M1을 통해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유학생은 모두 62,61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전년도 58,787명 대비 6.5% 증가한 유학생 수치입니다. 한국 유학생 중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 사이에 이제 유학을 오는 것을 일명 조기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조기 유학생은 4,368명으로 전년도 4,288명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국적 유학생은 중국은 32만 4,196명이고요. 그리고 2위 인도 29만 7,151명인데 말해서 이제 3위가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 세 번째로 좀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32만, 29만, 뭐 6만 5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 여하튼 순위로는 한국 유학생들이 3위다. 네,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질까요? 네.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소위 북한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글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 과연 뭘 검색할까요? 어떤 검색어,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남한 또는 뭐 남한 군사력 아니면은 미국 뭐 미국 국방부 뭐 이런 걸 키워드로 넣어서 한국이나 미국 쪽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중국과 대만 뭐 이런 거를 검색할까요? 자, 구글로 인터넷에 접속한 북한 지역의 검색어를 살펴봤더니 날씨라는 검색어가 미국이라는 검색어를 훨씬 앞섰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날씨를 검색한다는 것은요, 농사와 직결되는 거고요. 이는 곧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게 그러는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 가뭄이었고요. 지난해 그 봄 가뭄에 또 여름 수해까지 겹치면서 농사를 망쳐서 심각한 식량난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북한 내에서 이 구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검색한 주제어를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 날씨, 일기예보 등등 그날의 기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색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은 그 해외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글 검색하는 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당, 군, 정의 이제 지도부 등 이른바 북한의 최고 핵심 계층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구글 검색어 상위에 오른 내용은 곧 다시 말하면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의 관심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기별로 보면요. 이 모내기철을 앞둔 4월 말부터 날씨 검색이 부쩍 떠들었습니다. 기상 관련 검색량은 올해 2월 둘째 주 이후로는 제로.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이후에는 뭐 날씨, 기상 이런 거 검색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북한에서. 즉, 검색이 이제 북한에서 없었습니다만은 날씨 검색이. 그런데 4월 셋째 주가 되자 그때부터 갑자기 기상 관련 검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4월 셋째 주에는 수치가 1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뭐 18건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치가 하나도 없으면 0, 뭐 어느 정도 늘어나면 1, 뭐 이런 식으로 많으면 뭐 18, 20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상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0에서 18으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날씨 검색이 4월달이 되니까. 그런데 보면 한번 보세요. 4월 넷째 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지난주. 4월 넷째 주, 즉 4월의 마지막 주. 이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 한미 간의 최고 중요한 이슈가 계속 진행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구글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고위급 인사들은요, 미국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하기보다는 북한 날씨, 북한 기상이라는 이런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한 것이 그 지난주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왜 그렇게 날씨 검색에 열심인 걸까요? 북한의 날씨가 그만큼 변덕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그 농사가 그만큼 힘들고 또 그만큼 북한이 먹고 살기 당장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날씨가 전반적으로 낮은 기온이 계속되는 데다가 낮밤의 온도 차가 심하고 일조율도 떨어지면서 센 바람까지 자주 분다 라고 이제 헤드라인으로 크게 노동신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이 당장 먹고 사는데 관심이 높다라는 것. 즉, 북한의 노동신문도 헤드라인으로 크게 날씨 얘기를 보도할 정도로 먹고 사는데 날씨에 관심이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온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최적의 모내기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통상 5월 초부터 모내기 총동원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학생과 근로자, 군인까지 모두 투입되는 말 그대로 전국민, 아니 전인민이죠. 북한에서는 전인민 총동원 행사로 모내기를 합니다. 이런 대규모 국가 행사 같은 그런 모내기를 하기 전에 온통 날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니, 일반 농민도 아니고 한 체제의, 뭐 정부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한 체제의 고위급 인사들이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서 겨우 한다는 게 구글을 검색해보는 것밖에 없나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사실 북한이 구글을 이용해서 기상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결국은 자체 그 정부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부, 그 체제, 그 체제의 자체 분석력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실제로 한국에는 기상 관측소가 전국에 590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7곳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지역별로 세세하게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 그 핵심 계층들도 컴퓨터 앞에 앉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오늘의 날씨, 평양 날씨 이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목을 또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강남 부자와 미국 대저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자산 300억 원 이상 가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가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 아줌마들도 미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한국 내의 부동산 및 세금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웬만한 큰 아파트 정도면 가능한 호텔급 이 편의시설, 5성급 이상급 호텔급 편의시설을 갖춘 해외 대저택에서 럭셔리한 삶을 누리라는 심리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산 분배, 상속, 증여, 수익률 등등 자신의 재산 관리나 투자로서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특히 이제 300억 원 이상 한국 자산가들은요, 상속세, 증여세 등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해외 주택은 한국에서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또 미국 내에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없고요. 단지 그냥 property tax, 한국말로 하면 그냥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리츠, 펀드 등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 연예계 그 건물들이 특히 LA를 중심으로 대저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서 이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일반인이 LA에 얼마짜리 비싼 걸 저택을 샀다 그러면 뉴스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고 끝나는데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누가 LA에 저택을 샀다 그러면 뉴스도 되고 그 저택의 사진이나 내부 사진 같은 것도 알려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좀 있는 강남의 부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LA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급증한 데에는요, 그룹 BTS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LA 대저택 구입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방시혁 의장은 LA 인근의 부촌인 벨에어에 $2,600만 넘는 고급 맨션을 매입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의 갖고 있던 그 맨션을 대저택을 2,64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트레버 노아는 2020년 말 건축가인 마크 리오스가 2017년에 완공한 그 저택을 2,750만 달러에 사서 1년 정도 거주한 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1년 전에 구매한 가격보다 110만 달러 정도 낮추어서 이 방시혁 의장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이미 저희 레알뉴스에서 영상을 통해서 한 2주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대저택은요, 지상 3층 규모로 6개의 침실과 9개의 욕실을 갖췄습니다. 또 도서관, 체육관, 라운지, 와인룸, 인피니티 풀, 사우나, 마사지 시설, 옥상 테라스 등 그야말로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년 전에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베벌리힐스 저택 구입이 또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1920만 달러에 구입한 이 베벌리힐스 플랫스에 위치한 고급 주택 6개의 침실구와 10개의 욕실이 있는 그 대저택이었는데요. 영화관, 체육관, 수영장, 스파, 사우나, 와인 저장고 등 편의시설과 특히 지하에 6대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또 크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현재 LA에서 고급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을 결합한 형태의 PK 마켓, 미국 1호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를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마트는 2018년 미국 현지 유통기업 굿푸드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하면서 한 발짝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잘 아시는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도 이 미국의 저택, 콘도, 와이너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수만 씨는요, 2021년 베벌리힐스의 콘도를 240만 달러에 매입했고, 또 지난해 LA 다운타운의 고급 콘도를 775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콘도나 저택의 총 부동산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LA 하진타운에는요, 유가와 옥스포드 길 코너에 유가라는 길과 옥스포드라는 길 그 코너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SM 소속 가수들의 사진 같은 것도 외벽에 크게 걸려 있어요. 201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건물, 또 말리부에 구입한 말리부 저택 등등 부동산을 많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만 씨는 이 외에도요, 테메큘라라는 곳에 와이너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테메큘라라는 것은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가면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 와이너리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모스라는 이름의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저도 선물로 보내와서 한번 맛본 적은 있습니다. 맛이요? 맛은 그냥 선물을 주신 건 고마운데 맛은 그냥 한 85점? 네.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하여간 저로서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주 90점 이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 여하튼 감사하게 잘 받게 했습니다만은.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한국 연예인 거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면서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까지 등장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실제 계약 등등이 훨씬 쉬워졌다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한국 내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는 매물 소개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외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요, 각 나라마다 세제도 다르고 세법도 다르고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언이 필요할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